2017년 5월 한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 신혼여행으로 떠난 일본 오사카에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한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해도 계속 말을 돌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엔 보험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당황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던 이 남성. 며칠 전 아내를 잃은 사람 같지는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범죄 가능성만 자꾸 머리에 맴돌고 고민을 거듭하던 보험사 직원은 결국 아는 경찰에게 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신혼여행지에서의 비극, 남편의 두 얼굴을 따라가 봅니다. 이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신혼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숨을 거뒀고 남편이 한국에 돌아와서 방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전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내비치지 않았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죠. 네, 일단 보험금 청구한 이 남편은요, 충남 아산에 거주하던 22살 우모 씨입니다. 2017년 4월에 당시에 19살이던 아내와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인 5월 4일에요, 이 한국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라면서 보험금 수령 청구를 한 겁니다. 이 남성이 열흘 전에 일본으로 출국할 때 저희가 여행할 때 여행자 보험을 들잖아요. 남성 본인이 사망하면 5억, 아내가 사망하면 1억 5천을 각각 상대방이 수령하는 여행자 보험에 들었던 겁니다. 일본에 도착한 날 밤에 이 아내가 숙소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졌으니까 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태도가 직원이 보기엔 아주 이상했다는 건데 이 전화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남성한테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만 말을 돌리고 뭔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로지 보험금에만 관심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이어서 이 직원이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면 그런 경우엔 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좀 놀라고 당황하더니 한숨을 푹푹 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수상함을 느껴서 이 보험사 직원이 고민 끝에 아는 경찰에게 제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들어봤더니 남편의 나이는 22살, 그리고 부인은 19살. 19살이면은 어떻게 그냥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을.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숨진 아내 같은 경우에 이 우 씨, 22살 우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을 했고 만 19살이 되고 나서 딱 이틀 만에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자마자, 성년이 되자마자 법적으로. 그리고 열흘 만에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숨진 거예요. 사실 이 아내, 이 부모님들은 이런 결혼을 쉽게 찬성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 못한다라고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 숨지고 나서야 자기 딸이 혼인신고도 했고 이 신혼여행도 갔다 일본으로 갔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이미 이상한데 여기서부터 이 우 씨의 행적이 되게 희한한 게 아내가 거기서 신혼여행에서 숨졌는데 가족에게 숨진 지 8시간 만에 문자 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아내, 사실 아내라고 부르기도 이제 19살이에요. 말이 몇 성년자지. 이 어린 아내의 언니가 일본으로 급히 갔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우 씨가 실실 웃으면서 맞이를 하더란 겁니다. 그러더니 저 다른 약속이 있어 좀 가볼게요 하고 자리를 피했대요. 자,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 동생의 남편이라는 자가 헤헤 웃으면서 야, 자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성인이 되자마자 이틀 뒤에 덜컥 결혼을 했다? 뭔가 좀 물론 사랑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좀 결혼에 집착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당연히 이제 뭐 딸이 19살인데 부모가 그 딸의 결혼을 갖다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우 씨 같은 경우는 결혼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직 이제 미성년자인 그 아내 같은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결혼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유치해요. 나는 배달 음식도 안 먹는데 바로 그 집 딸은 배달 음식도 먹는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 먹었는데 나는 이걸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내가 해마다 그 책을 갖다 한 100번 정도 목표로 해서 아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 여성을 갖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딸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그 능력을 갖다가 내가 고쳐줄 테니까 결혼시켜달라.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과 결혼을 갖다가 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색한 상태에서 하려고 집착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 우 씨가 그 설명했던 당시 그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당일날의 표정 같은 거 뭐 진술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우 씨는 일본에서부터 일관되게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내용을 보면 욕실에서 아내가 나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욕실 안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왼팔에 2번, 오른팔에 1번 니코틴 원액 주사를 스스로 놨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서 아내가 평소에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평소에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신혼여행 와서 첫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 문제는 이 아내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거 별로 세우지 않죠. 아, 그렇죠. 근데 평소에도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취업을 할 준비를 열심히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2세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할 사람의 그런 통상적인 행동은 아니죠. 거기다가 실제로 또 명랑했고 우울증 전혀 없었다는 진술에다가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아하. 오히려 이제 건보공단에서 그래서 이 피여성의 기록을 쭉 뽑아보니까 예. 우울증으로 관련된 무슨 진료를 받은 그런 기록은 없고 2016년에 이 남편에게 머리를 맞아서 머리에 봉합 수술을 했던 그런 기록만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하.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이 그 실제 이 우 씨 부부가 이 묵었던 일본 그 숙박업소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점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말이죠. 좀 냄새가 납니다. 네, 사실 이쯤 되면 심증은 굳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오 씨는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이 오사카 풍경부터 시작해서 당시 상황을 아주 술술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처치가 된 거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 씨가요, 아내를 발견하고 나서 112로 일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긴 한데 일본어가 짧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바로 뭐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알바생을 통해서 주소를 알렸고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이상한 점을 놓치지 않았겠죠. 어떤 거요? 일본 경찰 번호가요. 예. 112가 아니라 110입니다. 아하. 이를 이렇게 딱 포착을 하고요. 경찰이 우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고 이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간 우 씨가요. SNS에 뭐 아내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표시하는 그런 글들을 다소 올립니다. 그러더니요. 또 10대 여학생 사진을 하나 올리고 무슨 성희롱성 글 이런 글도 올립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가게에 새로운 10대 알바생이 있었는데 이 알바생한테 뭐 죽은 아내가 너와 닮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고 이렇게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가까워지려는 듯한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아내의 죽음을 빌미로요 어린 아이들을 꼬셔서 뭐 같이 납골당을 가는 행동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그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일본 현지에서라든지 부검을 해서 조금 정확한 사인을 좀 밝혔으면 예. 일본에서는 뭔가 수상한 죽음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검을 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하긴 했대요, 일본 경찰이. 그런데 이 사건이 4월인데 일본이 행정 절차가 또 오래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걸 우리 경찰이 입수하는데 1년 가까이가 걸린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건 현장은 지금 일본이잖아요. 그럼 우리 경찰이 직접 관할 건데 없으니까 여러 가지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수상한 정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다 조합을 해서 11월에 이 우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데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너무 좀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게 집에 범죄 관련 서적들이 꽉 차 있었고 그중에 또 상당수는 약물 살인 관련 책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한 3시간 정도 정밀 압수수색을 한 끝에 결정적으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우 씨의. 자, 일본에서 그 아내를 이미 화장까지 하고 귀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경찰이 뭐가 됐든 집을 가서 거주지를 샅샅이 훑어봤더니 거기서 일기장이 나왔다. 네.
일단 2015년부터 쓴 저거군요, 지금. 일기장인데요. 근데 뭐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40살 전까지 10억 벌기, 뭐 현명하고 예쁜 아내 얻기,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기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약간 철없는 그냥 10대, 20대 뭐 일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아내 살인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고 했죠. 근데 3월 달 일기에 곧 오사카로 여행을 간다. 3단 절벽에서 그녀를 흉기로 찌를 예정이다. 이후 떨어뜨릴 예정이다. 주사기 구하고 얼른 받아오자. 동물을 어디서 찾을지가 제일 걱정이다. 실험해 봐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험금이 예상대로 나오려나.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휴대전화, 데스크탑 모두 다 압수를 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휴대전화에서는 이 아내가 사망했던 니코틴과 관련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방법 이런 게 자세하게 기재된 메모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잠시 후에 또 따로 여쭤볼게요. 자, 이 기자. 그러면은 결국 보험금을 노리고 혼인 신고를 한 지 열흘 만에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일본까지 가서 살해를 했다. 네, 그러니까 증거가 거의 다 나온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 이후의 일기도 있는데요. 추가 내용입니다. 너무 아깝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내 사망에 5억, 내 사망에 1억 5천 나오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반대로 든 겁니다. 그래서 이 5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1억 5천밖에 못 받게 됐다. 너무 아깝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왔지만요. 우 씨는 여전히 증거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빈정거렸다고 합니다. 어허. 이래서 일기장을 경찰들이 들이밀어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살인 계획 세운 것까지는 맞다. 그런데 실행을 못했다. 아내는 극단 선택한 게 맞다. 이렇게 우깁니다. 심지어 이 조사 이후에는 출석 요청 3번을 해도 불응했습니다. 야,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양 변호사님?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다 정황들이 뿌린 거고. 그런데 그나마 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사이에 아까 일본 경찰이 부검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부검 감정서가 왔습니다. 드디어. 아하. 아닌 게 아니라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법의학자가 그 일본에서 작성한 부검 감정서를 또 우리 법의학자가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3차에 걸쳐서 니코틴이 주입이 됐는데 첫 번째 니코틴 주입을 했을 때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군가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주입을 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더해졌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이밀어도 이 우 씨는 여전히 뻔뻔했다고 합니다. 그거 아내가 처음에는 자기가 주사를 했는데 다음에는 이게 혈관을 잘 못 차서 이렇게 힘들어해서 그래서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구속 송치했죠.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이 범행 행각을 기록한 일기 또 결정적인 뭐 이 정도 증거가 있는데도 결국은 뭐 그런 계획은 세웠는데 뭐 얘가 그냥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야, 이 말하는 거 하나 보니까 이거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나이도 이제 22살이고 한데 사실 이제 저 정도 되면 뭐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고개를 뭐 떨어뜨리고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인데 예. 아니 증거가 있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이제 범인을 유죄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여성 같은 경우 피해 여성이 이미 거기에서 현지에서 화장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자료를 갖다 받는 거기에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밀 수색을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그 일기장을 갖다가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걸 갖다가 써놨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뭐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갖다가 짜서 그것을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험금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라든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이코패스에 있어서 트로피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증거 같은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또 이걸 할 때 이것을 또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요. 사실 이 얘기를 전하면서도 소름 끼치지 않았어요. 법원이 봤었을 때도 아니 이 사람이 20대 초반 22살이었잖아요. 근데 19살 된 신부를 수개월 전부터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한 다음에 해쳐서 보험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긴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이게 사회로부터 분리를 해야 된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판단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했습니다. 자, 피해자 부모에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 담당 형사분이 이자를 담당했던 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놈이 25년 정도 살다가 나올까 봐 정말 걱정이다. 그래봤자 40대 중반 한창 나이에 나올 텐데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양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이제 하실 아까 말씀 있으세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어요. 진짜요? 했는데 이게 네네. 26점이 나왔기 때문에 25점부터는 사이코패스로 우리가 인정을 하거든요. 이영학이보다 1점이 더 높고 또 하나 이제 좀 그 충격적인 것이 수사를 받으면서 제가 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데 제 버킷리스트에 그 중에 하나가 경찰서에서 심야 조사, 밤샘 조사를 받는 거니까 밤샘 조사를 좀 받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랑 오랜 기간 동안 격리를 하지 않으면 나와서 다시 재범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